그럼 이제 눈을 잠깐 우리 고용시장으로 돌려서 그 실업률이 정말 2009년 같은 때는 거의 10% 정도로 그렇게 달했는데 지금은 6% 미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교수님께서는 그 고용시장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그 실업률이 5.6%입니다. 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런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실업을 포기한 사람들, 그 discouraged worker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네. 돼서 이제 그렇게 실업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동안 취직을 포기했던 분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봐서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치적으로는 5.6%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데서 조금 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직장이 있더라도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월급이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거 임금 상승 문제하고 그 실업률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률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강력히 불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아마 2015년도에는 새로운 국면의 그 경제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임금 인상이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시카고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3불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주와 또 피고용인의 그 입장이 다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면의 양면성이 있듯이 그렇죠. 좋고 나쁜 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용주의 입장과 고용인의 입장이 서로 이게 상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월급을 많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회사 운영하기가 힘든데 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조그마한 그 회사 운영하기가 힘드신데 거기다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생기게 되면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임금 인상은 보통 그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이 법적으로 그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더 많이 주겠다. 뭐 13불이든 15불이든 더 많이 주겠다. 그렇지만은 이제 딴 혜택을 줄이겠다.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을 그러면 고용인들이 내라. 또 이런 정책을 쓰는 회사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타 그 회사에서 주는 조그마한 혜택들을 줄이면서 임금 인상을 맞춰주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조그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임금을 주다 보면은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용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아갈 때 좀 고임금의 고용인들이 생기고 또 그것에 따라서 회사들도 적정 이윤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으로 봐선 부정적이지만 장기간으로 봐서는 그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번에 일리노이주의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가 이제 취임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리노이주의 고용 상태는 어떻고 경제 상태는 어떻다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참 일리노이는
그동안 우리 링컨스 랜드, 뭐 링컨의 나라라고 뭐 국주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살고 있는 이 일리노이 주인데 실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그 빚을 많이 진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중에 약 한 48번째로 빚을 많이 그러니까 48번째 그 거의 꼴등을 하는 그런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안고 있는 부채만 1,0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채가 지금 있는데 여지까지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그 정치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그 받는 금액을 줄일 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자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공화당이 그 특히 브루스 라우너 공화당 주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문제가 이 1,000억이 넘는 일리노이의 그 정부 적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팻 퀸 주지사가 우리 일리노이 소득세율을 3%에서 5% 거의 66%나 높이 올렸다가 본인이 주지사가 재당선이 됐을 때는 그것을 영원히 5%로 동결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공화당이 되면서 그것이 다시 3.75%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후에는 다시 옛날 수준인 3%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세율을 낮춤으로 해서 아무래도 걷어들이는 세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양면으로 지금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수는 더 낮아지고 지출해야 될 것은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커다란 딜레마고 이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냐 하는 것이 우리 브루스 라우너 새로 당선된 우리 주지사의 그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그분이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일리노이 주정부가 탄탄한 예산 속에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뭐 잘 아시다시피 빚 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000억이 넘는 빚을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4년을 이제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 우리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이 성공을 해야 우리 일리노이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 그가 살고 있는 미국과 일리노이, 시카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눈을 좀 바깥으로 돌려서 그 유럽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까 좀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 그쪽에 대한 그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유럽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네. 그 기본적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뭐 특별히 뭐 수출도 안 되고 또 독일만이 제일 유일한 나라고 나머지 나라 뭐 잘 아시다시피 포르투갈 뭐 이태리 그다음에 특히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정부의 그 예산 적자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 국가들이 너무 빚을 많이 졌으니까 더 이상 그 정부 예산을 갖다가 늘리지 말고 감축 및 긴축 예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뭐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유로화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유로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일의 반대에 걸려가지고 돈을 못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매년 1조 달러씩, 1 트릴리언 달러씩 돈을 찍어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14년도 말까지는 약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는데 그러한 그 돈을 찍어냄으로 해서 그나마 이 숙여져 아니면 힘들어지는 그 경제를 뒷받침을 했는데 유럽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2015년이 돼서 새로운 경제 정책이 생겨서 좀 더 그 양적 완화를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한다 그러면 유럽 경제가 조금 살아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상 그 휘발유에 너무 의존한 경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휘발유 값이 올라가기를 좀 바라고 있을 텐데 그것이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러시아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유럽에 의존하는 세계의 경기 회복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덩달아 이제 중국의 경제도 이렇게 유럽 경제가 시들어지고 또 미국 경제도 회복세에 들긴 했지만 옛날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원론적으로 다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 세계의 그 대부는 미국이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경제고 그 미국 경제가 올해 좀 화랑세로 돌았으면 전 세계의 경제도 따라서 화랑세로 좀 돌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올해의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를 꼽으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 미국의 경제 회복을 제일 먼저 돼야 되겠고요. 미국의 경제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은 저는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그것은 그동안 너무 그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게 보인다 뿐이지 실상 그것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화랑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택시장의 화랑세를 보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은행이나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이렇게 잘 풀어줘야 되는데 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지금 정부 규제에 묶여가지고 돈을 제대로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미국의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득세를 함으로 해서 공화당 특유의 그 정책이 나와서 규제를 갖다가 간소화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에게 좀 더 자유스러운 이 융자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이 주택 시장이 살고 또 덕분에 미국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지만 미국의 유가가 아니면 전 세계의 유가가 조금 더 이렇게 낮은 모양으로 한 1, 2년만 좀 지속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소비도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준다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은퇴자나 기타 이 저금에 의해서 그 소득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소득을 또 늘릴 수가, 지출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 간다 그러면 2015년도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화랑세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